안녕하세요. 보고한의 원장 이정훈입니다. 코로나 이후 호흡기 질환이 일상이 되어서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진료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면 입안이 텁텁해지면서 구취가 나는 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죠. 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신 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입안의 건조감과 함께 입냄새가 나는 게 느껴지거나 상대방이 구취가 나다 보면 미팅도 좀 힘들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이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치료는 해야 하는데 서로 민망해 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도 주저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냄새가 나는 걸 알고 있고 양치도 매우 열심히 하는데 양치한 후에 얼마 안 가서 다시 입냄새가 느껴져서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말 못할 고민 입냄새, 즉 구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고오감 26번째 주제, 속에서 올라오는 구취의 원인,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좋은 한약재와 생활습관 몇 가지입니다. 구취를 치료하려면 우선 구취의 원인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우선 구취는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구취가 있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구취는 세균의 부패작용에 의한 산물이 원인이 되어서 구강 내 혀의 특히 뒷부분의 3분의 1 부분이나 치주낭이나 치간치아의 면 등이 세균이 부착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그곳에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고 세균이 번식해서 구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혐기성 그라음성 세균들에 의한 휘발성 황화합물이 구취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휘발성 황화합물의 주성분은 썩은 양파 냄새처럼 느껴지는 메틸머캅탄,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 그리고 양배추 냄새와 유사한 황화메틸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취의 원인은 구강 내 원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며 궤양, 노양, 그리고 헤르페스 감염, 아프타성 궤양, 구강 칸디다증, 치은염, 치주염 등 다양한 구강 질환들이 치아 내 불량한 보철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구강 내 질환으로 인해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증가하고 미생물이 증식이 되어서 구강 위생이 악화되고 구취가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해 구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비인두 및 호흡기계의 질환, 즉 부기동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인후염, 결핵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간 및 신장 질환, 소화기 질환, 그리고 갱년기 증후군, 당뇨와 같이 전신 질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단은 구취를 측정하는 할리미터와 같은 기기로 검사하는 방법과 입안의 세균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구강 내 질환을 이미 검사를 받으시거나 문제가 없으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에도 구취가 계속 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구취증 중에서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입냄새의 치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구취의 원인이 세균들이고 그 세균들은 치석, 치아, 편도교사 등 치과적인 원인 외에도 혀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혀의 후방 3분의 1 부분쯤에 많이 있고 구취의 60%는 혀의 뒷부분의 3분의 1의 세균들에 의해서 발생하곤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이 그림과 같이 특히 혀의 뒷부분에 3분의 1 뒷부분에 두껍게 설태가 자주 낀다면 혀의 세균들로 인해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세균들과 함께 구강 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하면 어디서 이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돼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고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데요. 이때 술 마신 뒤에 숙취를 만드는 물질이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흔히 술을 많이 드시고 양치 안 하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좀 아픈 숙취하고 함께 입안 혀에 하얗게 설태가 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인해 나타나는 설태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가 높다면 발암물질로 암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구강에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혀의 뒷부분 3분의 1 지점의 세균들이 구취의 원인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세균들은 혀 클리너로 열심히 제거했는데도 남아있고 구취를 만들게 될까요? 구취를 없애기 위해선 두 가지 구취를 일으키는 세균들의 특성을 알아야 하고, 이 특징을 알고 원인을 제거해야 구취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균은 번식하다가 좀 생존에 불리한 조건이 되면은 다당체라는 것을 형성해서 인접한 세균들과 이렇게 무리가 돼서 막을 이루면서 이것을 바이오필름이라고 합니다. 바이오필름은 주변에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화장실을 쓰면서 청소를 잘 안 하시면 변기나 세면대에 물때가 끼거나, 심해지면 화장실 벽 타일에 하얀 시멘트 줄눈에 검게 때가 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검은 때가 화장실에 사는 세균이 막을 만든 바이오필름입니다. 이러한 바이오필름의 형태를 잃은 세균들은 한번 생기면 깨끗이 없앴다 하더라도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화장실 타일에 물때가 껴서 세균을 없애는 락스로 깨끗이 물 청소를 했다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를 조금 소홀히 하거나 잘 건조시키지 않아서 습하게 된다면 다시 타일에 검게 물때가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세균은 한번 군집을 이루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다시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타일의 줄눈을 검게 만드는 세균과 입안에 구취를 유발하는 세균의 종류는 다르지만 세균의 특징은 굉장히 유사해서 두 질환 모두 깨끗이 치료를 했어도 세균이 번성하기 쉬운 환경이 되면 다시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바이오필름을 이룬 세균들은 특히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서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거나 세균이 늘어나는 환경이 된다면 화장실 타일에 이렇게 검게 때가 끼고 물때가 끼는 것처럼 입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농도가 늘어나서 쉽게 낫지 않고 자주 재발하곤 합니다. 입안 혀에 생긴 세균 때문에 나는 구취도 있지만 위에서 올라오는 소결에 의한 구취도 있는데요. 이는 한의학적인 병리로 설명하면 위열로 인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한의학의 질병 중에 열격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음식을 삼키면 잘 내려가는 느낌이 들지 않는 연하곤란의 증상을 나타나는데요. 음식을 삼킬 때 잘 내려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약간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열격은 열증이 나타나서 몸에 진액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고 입안도 건조해지고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열격이 구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혀의 세균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번성하게 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혀의 세균을 혀 클리너로 깨끗이 열심히 제거하고 구강 내 세균들을 열심히 이렇게 막 제거했다 하더라도 열격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유지되어서 세균들이 다시 번성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을 깨끗이 락스로 청소해서 물때를 다 제거했는데 화장실을 쓰다 보니 다시 습해지고 물때가 생기고 타일에 줄눈이 검게 때가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균들은 세균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안 구취를 치료할 때 한의원에서는 열격과 같은 구강 내 세균이 유발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양의학, 한의학 같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격이 동반되면서 혀의 세균에 의해서
구취가 나타나면 만성적인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혀를 클리너로 열심히 닦아서 하얗고 끈적이는 액체들은 제거했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겨서 입냄새가 나는 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두 시간에 다시 혀에 하얀 태가 생길 때마다 닦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혀 클리너로 계속 닦기만 한다면 혀 표면의 세포들도 많이 망가져서 혀가 상처가 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취가 나는 환자분들께는 체질에 맞는 탕약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가글을 하도록 말씀드리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한약재로 탕약을 만들어서 입냄새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는 가글을 할 때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나머지 입안의 진액들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들도 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제거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구강의 산성, 알칼리성 등을 측정하는 pH 농도를 손상시키면 그건 치료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구취가 나는 분들 중에 가글액을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가글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잦은 가글이 입안을 건조시켜서 구강 건조증이나 구강 자결감 증후군 등 유발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선 해독을 하는 약재와 진액을 손상시키지 않게 자음하고 보음하는 약재들을 같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입안가글을 하는 가글액의 주 약재는 황련해독탕이 기본이 되는 처방을 이용합니다. 황련해독탕은 황련, 황금, 황백, 치자 이렇게 4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삼황이라고 해서 황련, 황금, 황백을 각 장부에 열을 내려준 약재로 사용하고 치자도 열을 내려주고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황금은 폐와 대장에 작용해서 열을 식히고 출혈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황련은 위장에 작용해서 열을 식히고 염증을 억제하며 구내염, 구취, 구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황백은 방광과 신장에 작용해서 열을 식히고 요도의 감염증과 혈뇨 등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자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온몸을 순화하는 기와 물의 통로인 삼초에 작용해서 열을 식히고 독소를 배출하며 피부와 발진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글 약재로 이용하는 방법은 황련이 참 적당한데요. 황련 2g과 물 200ml 비율로 물에 우려내서 입안 가글을 하는데 중요한 건 목구멍 근처에 혀 뿌리 지점에서 가글액이 닿아서 가글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단 황련은 양맛이 쓰고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으면 치아 색깔을 노랗게 착색시킬 수 있으므로 가글 후에 양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글로 추천하는 것은 프로폴리스인데요. 프로폴리스를 만드는 원료는 한약재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봉교라고 해서 주로 피부과 질환의 외용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항염 항균작용이 있으며 방부작용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감염, 예방 및 치료, 면역력 증진,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어서 구내염 및 인후염에도 가글 용도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중에 파는 프로폴리스 액을 물 한 200ml에 한두 방울 희석시켜서 가글액으로 사용하면,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도 혀 뿌리 지점에서 설태 지점에 닿아서 가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프로폴리스는 다양한 꽃가루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호흡기, 피부 등 알레르기 반응에 따른 염증,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섭취나 가글에 먼저 사전적인 테스트를 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취에 차로 마실 수 있는 약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박하차입니다. 박하는 항산화와 항염, 항암 효과와 소화를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식후에 가볍게 마시는 박하차는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줄 뿐 아니라 항염 성분으로 구취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박하 역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므로
한약재의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입냄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속에서 올라오는 구취의 원인, 입냄새를 제거하는데 가글용 한약재와 약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고보감이었습니다.